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사랑하는 아이가 점점 세상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 눈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담아주고 싶으신가요? 꿈이 많던 독일의 한 소녀가 갑작스런 시력 상실 앞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죠. 엄마, 완전히 안 보이기 전에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가족은 모든 걸 멈췄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낯선 나라 한국에서 그들은 기적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순간 그 소녀의 눈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비쳤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합니다. 독일 함부르크 외곽에 있는 조용한 마을에서 남편 토마스, 그리고 딸 나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창문으로는 울창한 숲과 안개가 자주 내려앉는 호수가 보이는 전형적인 북유럽의 전원 풍경이 펼쳐져 있죠. 저희 집은 아침이 늘 비슷한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새벽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토마스의 커피를 내리고 나리의 도시락을 싸고 차에 태워서 수영장까지 데려다주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2층 다락방에 꾸며놓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사실 전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제가 가르치던 아이 하나가 제 스케치북을 우연히 보더니 그러더군요. 선생님은 왜 이거 안 그리고 학교만 다니세요? 이거 진짜 대박인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퇴근길, 교무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죠. 가끔 저는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할 때가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책 삽화가로 나름 입지를 다지고 있거든요. 딸 나리는요, 15살입니다. 그냥 말로만 유망주가 아니라 실제로 독일 청소년 수영연맹에서 가장 주목하는 선수예요. 11살 때 첫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13살부터는 국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치들은 그녀가 올림픽 출전도 가능한 제목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나리가 처음부터 수영을 잘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물을 무서워했거든요. 5살 때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던 게 트라우마였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직접 수영학원을 알아보고 등록했어요. 엄마,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걸 정복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훈련했어요. 새벽 훈련, 저녁 훈련, 주말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울고 싫다고 할 때도 많았지만 결국 항상 스스로 일어나 수영복을 챙겼죠. 그런 날이 가요. 요즘 이상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차를 타고 훈련장에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조용하더라고요. 예전엔 훈련 끝나면 차 안에서 한참을 떠들었거든요. 엄마, 오늘 저병 턴할 때 박자 딱 맞았어요. 코치가 제 자유형 기록 0.3초 단축됐대요. 이랬던 아이가요. 요즘은 헤드폰 끼고 창밖만 바라봐요. 말도 거의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눈빛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항상 반짝이던 그 눈이 요즘은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남편 토마스는 그냥 사춘기일 거라고 했어요. 요즘 애들 다 그렇다면서요. 경쟁 심하고 압박감도 크고 호르몬 변화도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사춘기랑은 다르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엄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우리 아이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나리가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려던 찰나 제가 수건 챙겨주려고 방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나리가 깜짝 놀라더니 허겁지겁 긴팔 재킷을 입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당황한 것 같아서 이상했어요. 잠깐만. 팔 좀 보여줘. 왜요? 나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지금 멍든 거 아니야? 팔에 선명한 보라색 멍이 있었어요.
팔꿈치 안쪽이었고 꽤 크고 진했어요.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 같기도 했고 어딘가에 세게 부딪힌 것 같기도 했어요. 아, 이거요? 그냥 벽에 부딪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눈빛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 멍 하나로 제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우리 아이를 건드린 건가? 그게 혹시 너 턴은 항상 완벽하게 했잖아. 코치가 뭔가 무리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실수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혹시 누구한테 맞은 거야? 괴롭힘 당하니? 엄마, 제발.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문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여러 해 동안 수영을 해온 딸의 몸에 생긴 멍은 많이 봤지만 이건 달랐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토마스한테 이야기했어요. 침실 조명을 끄고 이불을 덮은 채로요. 토마스, 나리팔에 멍이 있었어. 그냥 부딪힌 거라는데 뭔가 이상해. 대회 얼마 안 남았잖아. 요즘 스트레스 심한 거 알잖아. 괜히 다그치면 더 멀어질 수도 있어. 조금만 지켜보자. 토마스는 항상 침착해요. 너무 침착해서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모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설령 아이가 거짓말을 해도 그 표정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그 아이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어요. 그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리 방에 노크했어요. 나리야,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어폰 끼고 있겠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아이 방은 어두웠고 나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어쩐지 눈가가 붉어 보였어요. 울었던 걸까? 제가 다가가자 이어폰을 뺐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말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괜찮은 거 맞니? 괜찮아요. 고개만 끄덕일 뿐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할 때면 항상 시선을 피했던 날이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안에서 어떤 확신이 생겼어요. 이 아이에게 무언가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단순히 스트레스나 사춘기 수준은 아니라는 것. 제 딸을 갉아먹는 그 무언가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며칠 후 나리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번 주말에 쇼핑몰 같이 갈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먼저 그렇게 말한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수영 훈련과 학교 공부로 바빠서 쇼핑은 거의 제가 대신 해줬거든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그냥 좀 걷고 싶어요. 나리의 목소리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무게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기분 전환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주말 쇼핑몰에서 마주한 나리의 고백은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 그땐 몰랐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어쩌면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을 영원히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것도요. 그 주말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고 쇼핑몰 광장 앞 분수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죠.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온통 딸아이 걱정뿐이었습니다. 나리는 하늘색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창백한 피부 위로 멍자국이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 있네요. 나리는 오랜만에 웃으며 손가락으로 가게를 가리켰어요. 그 순간이 너무 반가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밝게 말하는 게 얼마만인지.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아려왔어요. 예전의 나리를 다시 본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아이스크림 먹자. 뭐 먹고 싶어? 저도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초콜릿이요. 나리가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변함없이 초콜릿을 좋아했죠. 저희는 나란히 분수대 앞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주위로는 가족들과 연인들이 지나다니고 햇살은 따스하게 내리쬐었죠. 나리는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천천히 팔을 뻗었어요. 그때였어요. 팔꿈치 근처 선명한 보랏빛 멍이 또 보였어요. 이번엔 전보다 더 넓고 진해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리야, 이거 뭐야?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나리는 깜짝 놀라더니 얼른 팔을 내렸어요. 아이스크림 콘을 든 손으로 급하게 멍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부딪힌 거예요. 나리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냥 부딪힌 것 치고는 너무 자주 멍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제 목소리에 점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정말이에요. 이번에도 풀장에서 실수한 거예요. 나리는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 말투, 표정, 눈길. 아무리 봐도 거짓말이었어요. 아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보통 부모의 직감이 아니라 뻔히 보였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쇼핑몰이라는 공공장소였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제발 말 좀 해줘, 나리야. 코치가 너무 심하게 훈련시키는 거야? 아니면 누가 널 괴롭히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 손을 꼭 잡았죠. 그 순간 나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아이스크림이 천천히 녹아 손가락 위로 흘러내리는데도 나리는 알아채지 못한 듯 했어요. 엄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나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실은요, 저 앞이 잘 안 보여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분수 소리가 들리는데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갑자기 멈춘 듯한 느낌. 이상하게도 그때 제가 입은 셔츠의 옷깃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까지 느껴졌어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처럼 작게 나왔어요. 요즘 시야가 자꾸 흐릿해져요. 처음엔 그냥 눈이 피곤한 줄 알았는데. 나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물속에서는 방향도 잘 못 잡겠고. 그래서 자꾸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시력을 잃는 건가?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왜?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자주 그래요. 나리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엄마, 저 올림픽 못 가겠죠? 그 마지막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수영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꿈을 품고 있었는지. 그런데 그 꿈이 이렇게. 나리는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쇼핑몰 한복판이든 뭐든 상관없었어요. 딸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는데 어떻게 안 울 수 있겠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그 어린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는 걸 느끼며 마음속으로 이게 다 꿈이길 바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저희를 쳐다봤지만 아무런 상관없었어요. 한참을 안고 울다가 나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올림픽 포기하면 실망할까봐. 제 가슴이 또 무너져 내렸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 건강이 더 중요하지. 이걸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그날 저녁 아이 방에 불을 끄고 나와 토마스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그 사람도 한참 말이 없었어요. 눈가가 붉어진 채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죠.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바로 병원에 가자. 토마스는 컴퓨터를 켜고 병원 예약을 넣었어요. 내일 오전 9시. 대학병원 안과. 가능성부터 확인하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쩐지 말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날 밤 딸아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에 제 가슴도 함께 흐느꼈죠. 다음 날 병원에서 나리는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시야 검사, 안저 촬영, 형광 안저 혈관 조영술, 초음파. 검사 기계들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무거워졌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작은 소리로 뭔가 의논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긴장한 아이 손을 꼭 잡고 기다리는 동안 제 손에 식은 땀이 흥건히 고였어요. 토마스는 제 어깨를 감싸며 가만히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검사가 끝나고 안과 전문의가 우리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무거워 보였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리 양에게 황반변성 증상이 보입니다. 그 단어, 처음 듣는 병명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통은 노인분들에게서 발생하는 망막 질환인데요. 나리 양처럼 젊은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실 10대에게서 이런 케이스를 보는 건 제 커리어에서도 처음입니다. 그는 모니터를 돌려 아이 눈 안쪽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빨간색과 주황색이 섞인 이상한 원형 사진이었어요. 이 부분이 황반 부위인데요. 망막의 중심부로 시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에 손상이 오면 중심 시력이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오른쪽 눈은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고 왼쪽도 진행 중입니다. 토마스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원인이 뭔가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 염증 질환, 고도근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리 양의 경우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목이 말라왔어요. 가장 무서운 질문을 하기 전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회복은 가능한가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저에게는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약물 치료나 주사 요법 정도가 최선입니다. 항혈 관내 피성장인자 주사라고 해서 망막 내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흐려졌어요.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현재 의학의 한계입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도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어쩐지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쥐고 있었어요.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고요. 오랜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수영 못하겠죠? 그 말에 토마스가 아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금은 내 건강이 먼저야. 수영은 그 다음 이야기야.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나리 양 수영이 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야가 흐려지는 상황에서는 방향 감각이나 거리 감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적인 수영 선수로서는 몸 상태를 봐가면서 결정하자. 토마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독일 전역의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함부르크, 하노버, 베를린, 민헨. 유명하다는 안과는 다 찾아갔어요. 황반변성 전문가라는 교수님들 진료도 받고 두 번째,
세 번째 소견도 들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다 똑같았어요. 유감입니다. 진행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력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희망이 있었어요. 어딘가에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는 병원에 갈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깊은 체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나리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식탁에서도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코치에게는 건강 문제로 잠시 쉬겠다고만 전달했죠. 수영복과 메달들은 깊이 서랍 속에 넣어두었고요. 우리 가족 모두 평소와 같은 척하려 노력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저는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남편 몰래 화장실에서요. 이게 내 탓인 것만 같았거든요. 내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더 일찍 발견했다면 좋아졌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와 토마스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나리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머리를 묶고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토마스가 TV를 끄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무슨 소원이든 말해봐. 나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 우리는 동시에 물었어요. 네,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요. 나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꼭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 말은 아이가 자기 상태를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라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아직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제 딸은 벌써 직면하고 있었던 거죠. 나리는 한국을 정말 좋아했어요. K-팝, 드라마, 한국어. 방 안에는 한국 가수 포스터가 가득했고 혼자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었죠. 수영 훈련으로 바빠도 취미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나라였어요. 엄마, 진짜 한글 간판도 보고 싶고 한복도 입어보고 싶어요. 한강도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바다가 정말 예쁘대요. 나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시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그 모든 걸 제 눈에 담아두고 싶어요. 토마스가 아이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 꼭 가자. 지금 당장 준비하자.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제일 좋은 계절에 제일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정말요? 나리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에도 따뜻함이 퍼졌어요. 당연하지. 내 소원이라면 뭐든지. 저도 아이 손을 꼭 잡았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보자.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한국행 비행기표, 호텔, 병원 위치, 번역 앱까지 모든 걸 검색하고 정리했어요. 나리가 잠든 후 토마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쩌면 한국에 좋은 병원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못 찾은.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우리 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여행일 수도 혹은 새로운 희망을 찾는 여행일 수도 있었죠. 그게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던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탄 날, 나리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짐을 다시 확인하고 여권과 티켓을 3번씩 살폈죠.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예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 타기 전
프랑크푸르트 공항 탑승구 앞에서 나리는 케이팝을 흥얼거리며 가방에 달린 작은 한복 열쇠고리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한국 가면 꼭 들고 다닐 거예요.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대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데 저는 그 순간만큼은 이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잠깐 잊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리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14시간.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나리는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한국어 책을 꺼내더니 혼잣말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를 반복해서 외웠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며 발음을 교정해 주시기도 했고요. 기내식이 나왔을 땐 푸짐한 쟁반을 보고 불고기 라며 감탄했어요. 엄마, 드라마에서 본 그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식사 메뉴판을 보며 한국어로 적힌 단어들을 하나하나 해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죠. 혹시 이게 아이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보며 나리는 감탄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아이의 얼굴에 환희가 가득했어요. 엄마, 진짜 왔어요. 한국이에요. 나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기쁨과 설렘이 담긴 떨림이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고 로비로 향하는 내내 아이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한글 간판을 읽으려 애썼어요. 서울 지하철, 공항철도. 와, 진짜 다 한글이에요. 나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신기해했어요. 그때였어요. 나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수화물 카트를 밀던 토마스가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나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마에 손을 올리고 눈을 비볐어요. 공항의 밝은 조명 아래서 더 창백해 보였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엔 두려움이 가득한 떨림이었어요. 갑자기 왼쪽 눈도 잘 안 보여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토마스와 눈이 마주쳤고 그의 표정에도 공포가 번졌어요. 뭐라고? 지금 안 보여?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거의 안 보여요. 흐릿하고 뿌예요. 엄마, 무서워요. 나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힐끔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얼른 주위를 둘러봤어요. 공황 상태였어요. 그때 파란색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 한 분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영어로 물었고 저는 정신없이 설명했어요. 제 딸이 희귀한 시력 질환이 있어요. 지금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 같아요. 직원은 무전을 치더니 의료팀을 호출했어요. 의료진이 곧 도착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저희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몇 분도 안 돼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들것을 들고 달려왔어요. 근처에 큰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나리를 태우고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구급차 안, 나리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엄마, 제발. 나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나 한강도 보고 싶었고 경복궁도 가보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괜찮아. 아직 아무것도 끝난 거 아니야.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온 것도 운명일지 몰라. 도착한 병원은 서울 시내에 있는 큰 대학병원이었어요. 토마스가 미리 조사해 두었던 병원 중 하나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CT, 시야 검사, 안압 측정 등 온갖 검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병원 로비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토마스는 의료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한 손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안나,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 왔잖아.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깔끔한 셔츠에 이름표에는 김유진 교수, 안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혹시 독일에서 오셨죠? 그가 유창한 영어로 물었어요. 네. 제 딸 나리. 수영 선수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일반적인 황반변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딸 아이는 수영을 오래 했고 염소가 강한 환경에 자주 노출됐죠. 또 장거리 비행으로 급격한 기압 변화를 겪었고요.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급성 혈관성 손상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태블릿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었어요. 저희 병원은 최근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연구해 왔습니다. 미세혈관 수술과 신경재생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희망이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률은 80% 이상입니다. 다만 2가지 시술을 동시에 해야 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토마스와 저는 눈빛을 마주쳤고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해주세요. 지금 바로. 그날 저녁 나리는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아이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교수님이 최고라고 하셨어.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리야, 넌 우리 딸이고 우린 여기까지 왔어. 이제 다시 시작이야.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긴장,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이 섞인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토마스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어요. 안나, 우리 딸은 강해. 분명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얀 천장, 흰색 형광등, 그리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불빛. 저는 그 앞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이 아이 눈에서 다시 빛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수술이 정말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순간에도 저는 아직 몰랐어요. 수술은 3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복도에서 계속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따라 뛰는 것 같았죠. 한 번은 너무 속이 울렁거려서 화장실에서 토할 뻔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제 속을 계속 휘저었거든요. 토마스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은 채 말없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 사람, 독일에서 병원 수술실 수백 번은 드나든 사람이에요. 응급 상황에서도 늘 침착했던 사람이죠. 근데 자기 딸이 들어가 있으니까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의사 아니라 그냥 아빠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밤 11시가 좀 넘어서였어요. 김유진 교수님이 수술복 차림으로 문을 열고 나왔어요. 수술모를 벗어 손에 들고 마스크를 반쯤 내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 시술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정말 그 말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질 줄 몰랐어요. 그냥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듯 했어요. 토마스는 제 어깨를 감싸며 교수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술 자체는 잘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2주간의 회복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붕대는 7일 후에 먼저 제거하고 이후 경과를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혈관 재생 상태와 신경 회복 속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토마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오른쪽 눈의 반응도 좋았고
왼쪽은 신경 자극에 잘 반응했어요. 체력도 좋고 회복력도 빠른 편이라 기대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본 케이스 중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나리는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양쪽 눈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입엔 산소 튜브가 살짝 끼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숨결은 고르고 얼굴엔 약간의 생기가 돌았어요. 창백했던 볼에 분홍빛이 돌아온 게 느껴졌죠. 저는 아이 손을 잡고 계속 속삭였어요. 괜찮아, 나리야. 잘 끝났어. 정말 잘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그렇게 병원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데 아이 얼굴이 조금씩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김 교수님도 매일 아침 회진 오셔서 말했어요. 붓기 빠른 편입니다. 시신경 반응도 좋아요. 혈관 재생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단기 임대해서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어요. 낯선 도시였지만 어디선가 희망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저는 매일 밤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토마스와 저는 아이 머리맡에 앉아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붕대를 풀기 시작했어요. 나리 양,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처음엔 밝은 빛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요. 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면 바로 말해주세요. 김 교수님의 말에 따라 간호사가 붕대를 풀었어요. 그 하얀 붕대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아이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부어 있었지만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나리는 몇 초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을 깜빡이고 또 깜빡이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엄마. 나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여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정말 보여요.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요. 엄마 얼굴이 보여요. 아빠도요. 그 순간 저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토마스도 아이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우리 딸, 진짜 해냈구나. 대단해. 넌 진짜 챔피언이야. 항상 그랬잖아. 넌 무서운 것도 이겨냈고 이번에도 해냈어. 김 교수님은 눈물을 닦으며 웃고 계셨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나리는 하루가 다르게 회복됐어요. 걷는 것도 점점 안정되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병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병실에서 나란히 창밖을 보며 나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한강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나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다시 수영할 수 있을까? 조금씩 다시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나리는 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때도 결국 수영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난 거죠. 김 교수님은 퇴원 전날 말씀하셨어요. 정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하지만 시력은 안정적입니다. 예상보다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물론 무리는 금물이지만 앞으로 3개월 후부터는 가벼운 수영 훈련도 가능할 거예요.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나리는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요? 수영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넌 돌아갈 수 있어. 천천히, 다시.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나리의 얼굴에서 빛나던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병원 퇴원 후 첫 외출은 한강이었어요. 병원에서 가까운 반포 한강공원이었죠. 자전거를 빌려서 토마스가 앞자리에, 나리가 뒷자리에 탔고 저는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다 서울이에요? 진짜 예뻐요. 강이 정말 넓어요. 나리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감탄했어요. 강물에 반사된 햇빛, 자전거 도로를 따라 펼쳐진 꽃들, 멀리 보이는 서울의 빌딩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듯 했어요. 아이 눈에 반짝이는 빛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한복 체험도 했어요. 경복궁 근처 한복 대여점에서요. 나리는 여러 색상 중에서 하늘색 한복을 고르더니 머리에 조심스레 장신구를 꽂았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보며 기뻐했죠. 진짜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공주 같아요. 제가 말하자 나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 살고 싶어요. 대학도 여기서 다니고 수영도 여기서 하고 싶어요. 한국어도 더 열심히 배울 거예요. 토마스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리야.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토마스는 독일로 돌아가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저는 나리와 함께 서울에 남아 한국어 학원도 알아보고 나리가 다닐 학교와 수영장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1년 후 나리는 서울의 스포츠 명문대학에 입학했어요. 수영 특기생으로 뽑혔고 시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왼쪽 눈에는 특수 렌즈를 쓰고 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리는 이제 한국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독일어 강사로 일하고 있고 토마스는 종종 한국을 오가며 국제의료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어요. 김 교수님과 토마스는 이제 좋은 동료가 되었고 함께 새로운 안과 치료법 연구를 진행 중이에요. 한국은 이제 저희 가족에게 두 번째 고향이 됐어요. 그때 인천공항에서 멈춰버렸던 시간이 지금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저희는 진짜 기적을 만났어요. 어쩌면 나리의 병은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오지 않았을 이곳에 오게 되었으니까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친구들. 모든 것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한국, 그리고 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끔은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나는 순간이 된다는 걸 저희 가족은 몸소 경험했어요.